안녕하세요, 편공쌤입니다. 이번에 저희 테넥스 재테크 아카데미에서 차량 경매 강의를 무료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량도 경매로 살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 차량 경매가 잘 사면 500만 원씩 싸게 살 수 있지만 잘 못 사는 경우 손해를 보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 테넥스 재테크 아카데미에서 제대로 된 전문가를 모셔서 하루 만에 원데이로 마스터하실 수 있게 무료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 하나만으로도 차량 경매 마스터하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질문이 생기신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단톡방으로 들어오셔서 무료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전문가분은 울산에서 중고차 판매를 7년째 하고 계신 요한님이신데요. 요한님께서는 저희 수강생으로 주거용 경매도 여러 채 하셨지만 차량 경매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중고차 판매를 아주 오래 하셨다 보니까 차량에선 가장 전문가고요. 주거용 경매에서도 다양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차량과 경매, 차량 경매를 설명드리기에는 정말 최고의 강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울산에서 중고차 영업을 7년째 하고 있는 김요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 영상은 소액으로 투자하고 싶은 분, 그리고 차량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은 분, 그 다음에 중고차 시세 보는 법을 배우고 싶은 분, 그런 분들에게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영상 끝까지 보고 나시면 차량을 나중에 구매하실 때도 큰 도움이 되니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것은 첫 번째로는 초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그 실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차량 경매의 장점. 세 번째, 차량 경매의 물건 검색 방법. 그리고 네 번째, 물건을 분석하고 조사하는 방법, 뭐 옵션이나 등급이나 사고 유무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방법을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다섯 번째로는 입찰가와 매도가, 내가 팔았을 때 그 금액을 분석하고 계산하는 방법, 즉 시세 파악, 그 부분도 안내를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단기간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초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세보다 100만원 저렴하게 낙찰받기. 저희가 시세보다 100만원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면 체감상으로는 좀 저렴하게 산 것 같은데요. 보통 저희 매매상사에서 차량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상품용이기 때문에 상품화 작업이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뭐 광택이라든지 뭐 외관에 흠집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판금 도색 이런 것들도 해놓고요. 뭐 타이어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타이어를 바꿔 놓는다든지 큰 정비가 들어가면 미리미리 그런 정비를 하고 말 그대로 상품용으로 깨끗하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 100만원 저렴하게 낙찰 받으면은 위험한 리스크가 차량을 낙찰 받았을 때 그런 정비 비용, 수리 비용 이런 것들을 모두 낙찰자가 떠안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합산해 봤을 때 100만원이 훌쩍 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시세보다 100만원을 저렴하게 낙찰 받아버리면 그런 수리 정비 비용에서 100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실제로 더 비싸게 사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고요. 두 번째는 물건 조사 방법 미숙지로 고가 낙찰을 받는 경우입니다. 물건 조사를 하면서 주행거리나 뭐 연식, 등급, 뭐 추가 옵션 이런 것들을 숙지하지 못한 채로 입찰을 해서 고가 낙찰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 차량 조사하는 방법을 꼼꼼하게 무엇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등급을 어떻게 보는지, 옵션은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혹시 계기판이 바뀐 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영상으로 제가 안내를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 마지막으로 사고 유무 미확인으로 수익률이 제로나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는데요. 저희 법원 차량 경매에는 경매지에 보시면은 사고 유무에 대한 것은 어떤 것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보험 이력만 나와 있는데 이게 저희가 근데 보험 이력이 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사고차다, 반대로 보험 이력이 없다고 해서 이거는 사고 난 차가 아닌 무사고 차다, 이렇게 단정 지으시면 안 되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도 주의하셔야 할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보험 이력으로 사고 유무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상세하게 안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원 차량 경매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보증금만 있으면 가능한 소액 투자.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차량을 낙찰을 받는다고 했을 때 100만원만 있으면, 보증금 10%, 100만원만 있으면은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으면 나머지는 잔금 낼 때, 또한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레버리지를 통해서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부동산과 다르게 자동차는 감가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낙찰을 받아서 1,500만 원에 매도했을 때 이 차액에 대한 양도세나 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의 낙찰을 받아서 1,500만 원에 매도를 했다면 저희가 들어가는 부대 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은 제 100% 순이익이 될 수 있죠. 세 번째로 이런 수익들이 소득으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자동차는 뭐 일반 매각, 뭐 수출, 그다음 폐차까지 더한다면 정말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고요. 다섯 번째로 초단기 수익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자동차를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고 소유권 이전을 하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그 당일날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늦어도 2주 아니면 수익을 다 실현시킬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직접 운용할 차량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차량 물건 검색하는 방법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옥션원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에 다른 유료 경매 사이트도 동일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용하고 있는 옥션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매 검색에 들어가셔서요, 법원 선택. 우선 자동차를 저희가 낙찰 받기 전에는 웬만하면은 차량은 직접 보고 입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최소한 시동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이 정도라도 꼭 확인을 하시고 입찰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겠죠. 우선 저는 울산에 있는 차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법원은 울산 본원 선택. 울산은 양산, 울산 이렇게 같이 진행이 되거든요. 물건 종류에서 밑으로 쭉 내리시다 보면은 차량 및 선박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승용차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물건이 착 나오는데, 네, 제가 고른 2025 타경 13136 이 차량은 현재 3차까지 유찰돼서 637만 원에 시작가가 정해졌고요. 우선 저희가 경매지에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이렇게 차량 중장비 현황이 있고 요약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요약은 사실 보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 보시면 요약에는 주행거리가 12만 1650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현황에는 13만 4936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 시점, 이 평가 시점은 2026년 2월 28일이고요. 근데 사실상 저희가 이게 운행하는 차가 아니고 보관소에 이게 영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주행거리는 여기서 크게 늘어날 일은 잘 없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 주행거리를 보고 시세를 조사를 하고 이제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우선 이 요약은 아예 안 보셔도 되고요. 차량 중장비 현황 여기서만 보시면 되는데, 우선 주행거리 저희가 13만 4,936km 정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 K7 차량도 배기량이 이제 2,400cc가 있고 3,000cc가 있습니다. 지금 2,999cc, 이건 3,000cc에 해당하는 차량이고요. 이런 것들을 숙지를 하고 계셔야 나중에 저희가 차량 시세를 조사할 때 정확하게 시세 조사가 가능하고요. 색상은 검정색이고 이제 연식은 2016년식입니다. 이제 연식보다 제일 정확한 거는 이제 등록 일자 이거거든요. 저희가 등록 일자는 2016년 11월 10일인데 연식은 2017년식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사실 저희는 등록 일자 기준으로 시세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검사 유효기간, 보통 유효기간은 지났겠죠? 저희가 이게 방치가 돼 있다 보니까 유효기간은 지났기 때문에 이 검사비 한 6만 원 정도는 기본 경비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차량 색상도 검정색, 여기는 이제 중장비 현황에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가끔 사진으로 봤을 때는 흰색이나 뭐 파란색 이렇게 다른 색상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차량들은 랩핑이나 도색을 한 차량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꼭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우선은 저희 경매지에서는 요약은 볼 필요 없다. 현황에서 주행거리, 이제 제작 연월일, 차량 중장비 현황에서 주행거리, 그 다음에 등록 일자, 그 다음에 배기량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실제로 저희가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인승이 있고 9인승이 있고 11인승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인승이 좀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차량 중장비 현황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진으로 뭐 실내 사진이 있다면 그걸로 유출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긴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등급 조회나 이런 것 할 때 이제 인승까지 표기가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같이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단 경매지에서 저희 기본적인 것들을 다 파악을 했으니까 이걸 토대로 한번 시세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아까 그 K7 차량 그 정확한 등급이나 추가 옵션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회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우선 네이버에 기아 자동차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게 회원가입은 다 한 번씩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현대랑 기아랑 이게 통합이 돼서 회원가입은 그냥 한 군데만 하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로그인을 하셔서 통합 검색에 차량 조회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기아 멤버스 유지 관리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홈페이지가 얼마 전에 개편이 돼서 조금 복잡해지긴 했는데 또 이렇게 들어가시면 차대번호 17자리 입력 이 란이 나옵니다. 이게 저희가 아까 경매지에 보시면 차대 번호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복사를 하셔서 여기에 붙여 넣으시고 조회를 누르시면 이렇게 조회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제 차종명 여기에 보면은 등급이나 인승이 같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거는 5인승이 기본이기 때문에 인승은 따로 표기가 되지 않고 K7 렌터카 사양이고 가스 LPI K7 렌트카 사양이고요. 이제 LPI 차량으로 3.0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이제 가격은 이제 신차 출고 당시의 가격이고요. 여기 포함 옵션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차량 시세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꼼꼼히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서라운드 뷰 그리고 드라이빙 세이프티 그 다음에 유보 크렐 사운드 세 가지 옵션이 추가 옵션으로 들어갔고요. 저희가 지금 봤던 차량이 16년식에 이제 13만 4천 킬로의 옵션은 이만큼 있다. 이제 이걸 확인하셨으면 이제 이 연식과 주행거리 그 다음 추가 옵션 색상 이런 걸 토대로 저희가 차량 정확한 시세를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시세를 조회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그 시세를 조회할 때 저희가 꿀팁도 하나 말씀을 드릴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엔카 어플을 통해서 저희가 입찰할 차량을 시세를 빠르고 쉽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휴대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같이 봤던 그 K7 차량보다는 제가 그 전에 조사했었던 카니발 차량이 있는데 이제 그 차량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유익하실 것 같아서 그 카니발 차량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니발 차량에 대해서 저희도 차대 번호를 넣고 이제 등급이나 이제 9인승 이런 것들을 확인을 다 했고요. 우선 차량 검색에 들어가신 다음에 맨 위에 제조사 모델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현대, 기아, 쉐보레, 삼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니발 차량은 기아 차량이기 때문에 기아에서 인기 모델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이 인기 모델의 순서는 이제 현재 지금 판매되고 있는 매물 수에 따라서 인기 모델로 선정이 되고요. 지금 카니발이 가장 많네요. 지금 카니발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더 뉴 카니발, 카니발 4세대, 더 뉴 카니발, 올 뉴 카니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은 연식을 보고 들어가시면 돼요. 제가 지금 미리 조사를 했었던 카니발 차량은 등록 일자는 2016년 7월 연식은 2017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16년식의 차량이기 때문에 이 14년에서 18년 이 올 뉴 카니발 모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급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셔야 될 게 지금 디젤 9인승 이게 매물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른 등급에 비해서 그만큼 가장 수요가 많고 가장 신차 출고가 많이 되었던 등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조사를 했던 카니발 차량도 이제 디젤 9인승 모델이고 여기서도 또 등급이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9인승 프레스티지 등급이 압도적으로 매물수가 많습니다. 지금 620대로 압도적으로 많은데 제가 조사했던 차량은 9인승 럭셔리 차량이기 때문에 럭셔리 차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식은 제가 2016년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2015년 그 다음에 최대 연식은 2017년 이렇게 설정을 하셔서 보셔도 되고요. 그냥 나는 2016년식만 볼 거다 하면은 2016년 그 다음에 최대 연식도 2016년 이렇게도 지금 보시면은 매물 대수가 60세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매물이 쫙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도 가장 보기 쉬운 것은 여기 우측 상단을 누르신 다음에 낮은 주행거리 순으로 보시고요. 지금 제가 봤던 차량이 조사를 했던 차량이 13만 2천 킬로 정도 되거든요. 그런 차량이 이렇게 쭉 내리시다 보면은 있고 아니면 이 주행거리 설정에서 내가 보고 싶은 주행거리를 조절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쭉 내리시다 보면은 2016년에 13만 2천 킬로 보시면 이게 비슷한 차량이 이렇게 있네요. 16년식 이것도 마찬가지로 17년형 그 다음에 13만 킬로 사실 13만 킬로나 13만 2천 킬로나 이런 2천 킬로 정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16,000 킬로냐 14,000 킬로냐
이거는 뭐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뭐 13만이냐 13만 2천이냐 이런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50만 원짜리 차량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보시면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추가 옵션이 밑에 내리시면 추가 옵션이 있거든요. 이 차만의 옵션, 여기에 지금 얘는 내비게이션 105만 원짜리 내비게이션이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간혹 추가 옵션이 없다 그러면 여긴 아무것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거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제가 기존에 조사했던 차량은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그다음 파워 슬라이딩 도어라고 해서 이제 카니발 뒷좌석 자동문이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이 차량에 비하면은 옵션이 제가 조사했던 차량이 조금 더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시면 이렇게 사고 유무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또 위에 올려서 그냥 성능 점검 내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한번 누르셔가지고 보시면 X는 교환, 그 다음에 W는 판금 용접, 이제 뭐 C는 부식, A는 흠집, U는 요철, T는 손상, 이렇게 밑에 하단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우측에 이제 휀다, 그 다음에 도어 이렇게 교환이 됐고요. 이제 뒤쪽으로 판금이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나중에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실 때 지금 이 부분 말고 옆부분이 또 있습니다. 지금 이 옆부분은, 지금 제가 화면에서 보이는 이 옆부분은 골격 사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아까 이 부분도 더 중요하지만 이 오른쪽에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옆으로 넘겨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는 뭐 사고나 X 표시나 W 표시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넘겼을 때 이렇게 트렁크 뒤쪽이나 이제 X 표시나 W 표시가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런 것들을 꼭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또 중고차 구매하실 때 꿀팁인데, 보험 이력에 들어가셔서 용도 변경, 사용 이력이 있으면 뭐 렌트카를 썼다든가 영업용으로 썼다든가 그런 이력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타차 가해는 사실 보실 필요 없고요. 내 차 피해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보험 이력은 딱 한 건이 있는데 부품 공임 도장 포함해서 90만 원 정도 나오네요. 근데 지금 정확한 상세한 금액은 기재가 안 돼 있고요. 이거는 지금 보험개발원에서 뭐 전산적인 문제로 막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보험 이력이 한 개도 없어도 밑에 보시면 정보 제공 불가능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2016년 11월에서 2018년 8월까지 지금 총 약 2년 정도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자기 차량 손해담보 미가입 기간으로서 자기 차량 손해담보에 의해 지급된 자동차 수리비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보험 가입이 자차가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찰로 수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는 현찰로 수리를 하시게 되면은 보험 이력이라는 게 기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보험 이력이 없다고 해서 꼭 이제 깨끗한 차다, 사고가 없던 차다 이렇게 단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정말 꿀팁인데, 이게 아마 차량을 시세를 조사하시면서 한 10분 중 9분 정도는 다 놓치시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연식 2016년 11월 17년형 13만 킬로 이렇게 나와 있고 디젤 나와 있고, 옆에 보시면 자세히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차량 세부 정보가 나옵니다. 차량 세부 정보에서 맨 밑으로 내리시면 조회수와 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조회수가 317, 찜이 6건. 근데 이게 언제 날짜 기준이냐 보시려면 이 조회수 옆에 물음표를 눌러보시면 최초 등록일, 이 광고 등록일입니다. 광고 등록일 2026년 5월 27일.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2026년 7월 3일 기준으로 약 한 달 조금 넘었네요. 한 달하고 한 일주일 정도, 40일 정도 됐는데 40일 동안 조회수가 317건, 그리고 찜이 6건. 이거는 지금 시세 대비 적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시세보다 비싼 차량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밑에 지금 14만 7천 킬로, 많이 비싼 차량이 있네요. 지금 이 차량으로 봤을 때 자세히를 누르시고 밑으로 내리시면 이 조회수 옆에 물음표를 눌러보시고, 그럼 6월 8일인데 지금 7월 3일이니까 이것도 약 한 25일, 거의 한 달 정도 다 돼가는데 지금 조회수가 53건 밖에 없습니다. 찜은 한 개도 없고요. 이렇게 지금 이 차량의 시세가 비싼지 적정한지 싼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말 그대로 저희도 이 엔카에 차량 광고를 낼 때 이게 저희가 받고 싶은 가격, 물론 저희가 시세를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해서 얼추 그 시세에 맞게끔 광고를 내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금액 설정은 뭐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5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 받고 싶다 그럼 1000만 원 올릴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호가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가격만 보고 믿으시면 안 되고, 이 조회수랑 이제 찜수 그리고 날짜, 이 광고 업로드 날짜를 꼭 체크하셔서 이게 괜찮은 매물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까 봤었던 이 950만원짜리 차량은 뭐 조회수도 괜찮았고 찜도 6건이나 있었고, 이거는 시세 대비 조금 저렴하거나 적당한 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차에 좀 하자가 있었죠. 아까 성능 점검 내역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교환, 단순 교환 여부가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시세를 반영을 했을 때 950만원 정도 측정을 했고, 근데 이 950만원에 대한 시세가 조회수도 잘 나오고, 그러면은 제가 봤던 차량은 16년식에 13만 2천 킬로에 옵션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뭐 썬루프도 있고 이제 파워 슬라이딩 도어라고 해서 뒷좌석 자동문도 들어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더 받을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사고가 없다는 기준에서 이 사고도 현장에 가서 좀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보험 이력하고 일단은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내리시면 차량이 여러 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 3대에서 5대 정도, 좀 많게는 5대에서 10개 정도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대충 시세 보는 방법이 눈에 익으실 겁니다. 이 조회수랑 찜수, 그 다음에 광고 날짜수 체크하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엔카에서 그냥 차량을 구매하실 때도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보시다 보면 옆에 이 연료 디젤 옆에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인천 매물들은 그냥 저는 사실 뭐 시세 조사할 때나 이럴 때 뭐 참고 자료로 인천 매물은 좀 보지 않습니다. 뭐 인천 매물은 간혹 보시면 시세보다 너무 저렴한 차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들어갔는데 이제 뭐 사고도 없고 이렇게 좀 그런 차량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좀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인천 지역 잘 보고, 네, 그렇게 조금 안 볼 건 안 보고 볼 것만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배경을 보시면 엔카 스튜디오에서 차량을 촬영해서 광고를 올리신 게 지금 보이실 겁니다. 근데 간혹 이제 스튜디오가 아닌 야외 매장에서 찍은 차량들이 있거든요. 이제 뭐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도 이제 매매 상사에서 어쨌든 판매되고 있는 차량인데, 이렇게 지금 야외에서 찍은 차량은 웬만하면은 그냥 안 보시고 이제 스튜디오에 있는 차량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엔카 스튜디오에서 제가 촬영을 해서 광고를 올리는데, 이렇게 야외에서 촬영을 해서 올리는 매물들은 뭐 물론 그 스튜디오가 그 지역 특성상 스튜디오가 없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차량에 대한 어떤 하자나 뭐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엔카 촬영이 거부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량들은 저도 뭐 물론 야외에서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 저렴하게 하고 하는데, 어쨌든 시세 조사를 할 때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이 스튜디오에 있는 이 차량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보험 이력이 꽤 크게 있는 경우 조금 더 상세하게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보험 이력이 이제 몇 회에 몇만 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통 1회에 50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사실 크게 안 보셔도 되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5회에 24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한 건에 120만 원, 그 다음 나머지 4건이 합쳐서 120만 원. 이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험 이력이 횟수로 2회 이상 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한다면 이제 카히스토리라는 사이트에서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카히스토리에서 저희가 보험 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이버에 카히스토리를 검색하셔서 여기 밑에 보시면 사고 이력 조회를 들어가시고, 네, 카히스토리라는 사이트에서는 보험 이력뿐만 아니라 용도 이력, 뭐 침수 이력, 전손 이력, 그 다음에 소유자 변경 횟수 이런 것까지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히스토리는 유료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회원가입을 하면은 건당 770원, 이제 비회원은 2,200원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하시겠다 하면은 회원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차량 번호를 검색을 하시고요. 로그인을 하시고 차량 번호를 검색을 하시고, 그러면은 조회를 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뜹니다. 이렇게 보시면 상단에 이제 뭐 전손 이력, 도난 이력, 침수 이력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력들이 뜨는데 지금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게 간혹 있는 게 없는 게 대부분이긴 하지만 간혹 가다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다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험 이력은 보시면 1회에 약 220만 원 정도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자동차 보험 사고 이력이 없었다고 해서 반드시 무사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시피
보험 이력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무사고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상단에 보시면 미가입 기간이 2024년 4월에서 2025년 6월, 그 다음에 2025년 12월에서 2026년 3월, 이 기간을 자차 미가입 기간이라고 해서 이 기간 동안에는 사고가 나도 보험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금으로 수리를 할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험 이력이라는 게 남지 않게 됩니다. 지금 이 차량도 자차 미가입 기간이 약 1년 6개월 정도 자차가 가입되지 않았던 기간이 있는데 그 1년 6개월 사이에 이제 사고가 있었던 것들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꼭 현장에 가셔서 차량 사고 유무를 보셔야 되고,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도 꼭 성능 기록부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자차 미가입 기간도 꼭 그렇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보험 이력은 크게 부품 공임 도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통 부품 공임 도장 금액을 합쳐서 이제 1회 보험 이력 가액으로 이제 표기를 하고요. 그래서 보험 이력이 이렇게 220만 원 정도가 있다 그러면 부품은 얼마인지, 공임은 얼마인지, 도장은 얼마인지 이렇게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보셨다시피 지금 부품 값이 19만 7천 원 정도면 되게 뭐 큰 부품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대신 이제 공임이 72만 원, 도장이 129만 원으로 이제 판금 도장을 조금 했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장이 129만 원이라는 건 면적을 되게 넓게 도장을 여기저기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도장이 많다고 해서 차량의 감가 요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는데, 물론 도장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도장면을 이제 도장이 잘 들어갔는지, 불량은 없는지, 깨진 건 없는지 잘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밑에 주행거리 이력 정보에 보시면 2023년 10월 10일 기준으로 11만 6,900km가 기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매지에 보시면 이제 현황에 2026년 1월 13일 기준으로 13만 2,000km 정도 이렇게 기재가 됐고요. 그러면 약 2년 3개월 동안 대략 한 15,00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연 평균 주행 거리를 경차 기준으로 연 8,000km, 중형차 기준으로 연 15,000km, 대형차 기준으로 연 18,000에서 2만 km 주행을 저희가 연 평균 주행 거리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카니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보관소에 보관이 되면서 장기간 방치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2년 3개월 동안 약 15,000km가 증가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도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너무 짧다거나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너무 많다고 해서 좋고 안 좋고를 판단하시면 안 되고,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너무 짧다면 이게 방치된 차량인지 아니면 정말 단거리 위주로 가까운 데 위주로 이제 운행을 했던 차량인지, 그리고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너무 많은 차량들은 이제 장거리를 많이 뛰었구나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어서 장거리 위주의 차량들도 꼭 나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차량 사고 부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가 있는 차량이더라도 부위별로 시세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외판 사고와 골격 사고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빨간색 부분 외판 부위는 이제 트렁크, 본네트, 앞뒤 도어, 앞 휀다 이렇게 껍데기, 이렇게 차량의 껍데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범퍼, 뒷범퍼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환 이력이 남지도 않고 그 다음에 교환을 했다고 해서 사고차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인 골격 부위는 사람으로 치면 이제 외판 부위가 이제 피부였다면 골격 부위는 사람으로 치면 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격 부위는 저희가 프론트 패널, 크로스 멤버, 인사이드 패널, 휠 하우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프론트 패널과 리어 패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외의 골격 사고는 뭐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 게 좋은 차를 고르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고 부위에 대해서 숙지를 하셨다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엔카 어플을 통해서 제가 아까 꼭 옆으로 넘겨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부분을 이제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다 보면 외판은 깨끗했는데 옆으로 넘기시다 보니까 골격에는 교환이나 판금이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간혹 외판 부위 아무리 뭐 껍데기라지만 그래도 이렇게 교환이 이렇게 4개, 5개 이렇게 있는 차량들은 그냥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카이스토리에서 부품 공임 도장 이걸 구분해서 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이것도 차량을 꼭 한번 성능 기록부만 너무 믿지 마시고, 엔카는 이제 보험 이력도 이렇게 기재가 돼 있으니까 보험 이력을 부품이랑 공임이랑 도장이랑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 제공 불가능 기간, 이게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차 미가입 기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간혹 엔카에 보험 이력이 미공개되어 있는 차량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차량들은 그냥 안 보시면 됩니다. 다른 차량을 찾으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험 이력을 보실 때 제가 뭐 제 기준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부품 가격 기준으로만 봤을 때 국산 차량 기준으로 부품 가격이 30만 원이 초과되었다면 단순 교환, 뭐 휀다, 도어, 뭐 트렁크가 교체가 되었다고 뭐 한번 의심을 해볼 만하고요. 수입 차량 같은 경우에는 부품 가격만 150만 원이 초과했을 때 이런 외판 단순 교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국산 차들도 그렇고 수입 차들도 그렇고 보통 앞범퍼를 사고가 났을 때 라이트도 같이 교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라이트의 부품값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국산 차량이 뭐 그랜저나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부품값만 100만 원인데 이제 단순 교환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범퍼 뒷범퍼는 이제 교환 이력으로도 남지 않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되고 라이트도 당연히 표기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수입차도 마찬가지로 수입차는 라이트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뭐 벤츠나 이런 차량들은 그냥 앞범퍼랑 라이트만 교체해도 부품값만 4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임 가격 기준도 이제 국산 차량이 공임이 30만 원이 초과되었다 그러면은 이제 판금을 했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고, 수입 차량도 공임 가격이 100만 원이 초과됐다 그러면은 판금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보험 이력도 유추하고 뭐 용도 이력이라든지 주행거리 확인 다 하고 이렇게 시세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얼마에 입찰을 할 건지 정해야 되는데, 이제 입찰가를 정하려면 저희가 얼마에 팔 수 있는지 저희가 팔 수 있는 도매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휴대폰 어플로 간단하게 가능하고요. 이 헤이딜러라는 어플 잘 아시죠? 이 헤이딜러라는 어플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이 헤이딜러 어플이 우리나라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보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우선 이제 도매가를 추측을 하는 거니까 헤이딜러 어플, 이거는 헤이딜러는 컴퓨터로는 조회가 안 돼서 이제 꼭 어플을 까셔야 됩니다. 어플을 까셔서 저희 차량 번호 집어넣고 소유자명도 그 경매 사이트에 나와 있는 소유자명 넣으시고, 그러면 이렇게 최초 등록, 등급 이렇게 차량 정보가 나오는데 최초 등록 그리고 차량 등급도 여기서 헤이딜러로 이렇게 몇 인승, 그 다음에 등급이 럭셔리인지 프레스티지인지 이렇게 등급은 나오는데 추가 옵션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꼭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면 좋고요. 근데 또 이제 현대나 기아, 뭐 르노 코리아 이런 것들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차량 사양 조회라는 게 가능한데, 뭐 쉐보레라든지 수입차들은 등급 조회나 이런 것들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영상 다 보시고 저희 단톡방에 여쭤봐 주시면 제가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 차량 정보가 뜨고 기다리다 보면 내 차 예상 시세가 나옵니다. 내 차 예상 시세가 아까 그 카니발 기준으로 지금 내 차 예상 시세가 760만 원에서 860만 원 정도로 나옵니다. 네, 근데 헤이딜러에서 나오는 내 차 예상 시세는 등급이나 주행거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지만 저희가 사고 부위나 추가 옵션까지는 크게 반영이 잘 안 돼서 좀 이렇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타이트하게 뭐 100만 원 정도 차이로 나왔는데 이제 간혹 내 차 예상 시세가 800만 원에서 18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차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차량들은 이제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한 도매가 확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엔카로 이제 차량 시세 보는 방법 알려드린 그 방법 그대로 정상적인 시세, 조회수랑 찜 체크하셔서 정상적인 시세 차량의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제 초반, 중반, 후반까지 이제 이런 차량들은 예를 들어서 뭐 1540만 원, 1480만 원, 그럼 이게 지금 소매가, 현재 소비자분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소매가이기 때문에 이 정상 시세에서 대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는 이 소매가에서 대략 220만 원에서 270만 원 정도를 빼면은 이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도매 가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40만 원으로 광고가 나가고 있고, 지금 이 차량이 정상 차량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조회수나 찜 체크를 잘 하셔서 이게 정상 차량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셨을 때 이 차량에서 약 220만 원에서 270만 원을 제외한 1250만 원에서 1300만 원, 이 정도가 저희가 도매로 받을 수 있는 가격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뭐 차량 흠집이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빠질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이 선에서 차량에 큰 하자만 없다면은 이 선에서 크게 벗어나시진 않을 겁니다.
또 이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되는 차량은 이제 정상 시세에서 대략 한 250만 원에서 320만 원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내가 도매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이 대략적으로 나오고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의 차량도 이제 대략 300에서 400만 원 정도 제외하시면 내가 도매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이 대략적으로 이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매매 상사 입장에서도 차량을 이제 매입을 해왔을 때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취득세가 나오고 판매됐을 때 소득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차량 상품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광택이라든지 실내 클리닝이라든지 이런 상품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비용이나 세금 부분은 차량 가격이 비쌀수록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도 갭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입찰할 때 이제 부대 비용으로 넣으셔야 되는 게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취득세. 저희가 자동차를 낙찰을 받으면 이 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제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이제 낙찰가의 7%, 승합차나 화물차는 낙찰가의 5%, 경차의 경우는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경차의 경우 사실 취득세가 4%지만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중에 75만 원이 감면되어서 경차 취득 금액이 1,875만 원 이하라면 이제 취득세는 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1,875만 원을 초과하는 경차는 잘 없기 때문에 경차는 취득세가 감면된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험료인데, 저희가 차량을 낙찰받게 되면 소유권 이전을 할 때 보험 가입이 필수적으로 되어 있어야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도 이제 필수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인터넷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의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보험은 무조건 짝수로 가입을 하시는 게 저렴합니다. 보험은 2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12개월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한 달을 가입을 하실 것 같으면 그냥 2달을 가입하시고 환급을 받으시면 되고요. 조회하실 때도 1년으로 조회하시고 나누기 6을 하지 마시고 그냥 처음부터 기간을 2달로 잡으셔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교통비입니다. 저희가 보관소까지 가는 비용이나 이제 차량을 저희가 직접 가지고 올 수 없을 때 탁송 기사님을 불렀을 때 그런 탁송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의 주유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지역별로 상이하지만 대략 한 8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이 정도로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차량 경매를 낙찰을 받으면 보통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 교체 비용은 보통 보관소의 차량들은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터리가 완전 방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낙찰을 받게 되면 내가 직접 교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배터리 교체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도 양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엔진 오일을 가까운 정비소에 가셔서 약 3만 원 정도 드리고 이제 엔진 오일이라든지 워시액 이런 것들을 보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차량을 낙찰받고 단기간에 수익 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익 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일반 매도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 매도, 즉 뭐 엔카나 헤이딜러, 케이카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빠르고 쉽게 매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일반 매도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가장 빠른 환금성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일반 매도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당일날 바로 수익을 내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거 일반 매도 하실 때 굳이 내가 이 차량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위탁 매도입니다. 위탁 매도란 이제 매매 상사로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이제 나의 명의로, 개인 명의로 이제 매매 상사에서 가져가서 상품화 후에 그 차량이 다른 고객분에게 판매가 되었을 때 그때 차량 가격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 위탁 매도의 장점은 매매 상사에서 명의 이전 시 발생하는 세금과 매도 시 발생하는 그런 세금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제 차주분에게 추가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위탁 매도의 단점은 사실 언제 매도가 될지 모른다는 게 큰 단점이긴 합니다. 저희가 차량을 매매 상사에서 가져가서 이걸 상품화를 하고 이제 광고를 내놨을 때 이게 뭐 운이 좋으면 뭐 며칠 내로 판매가 될 수도 있지만 운이 안 좋다 하면 이제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수개월이 지났을 때 이제 차량의 시세 하락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쨌든 온전히 차주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냥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매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나의 명의인 상태에서 나의 자동차를 매매 상사에 맡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잘 아시는 분이거나 지인분이 아니시라면은 뭐 딱히 추천드리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직거래입니다. 이제 직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매 가격과 도매 가격의 사이로 적정하게 판매를 했을 때 이제
가장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뭐 직거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페나 이제 중고 물품을 사고 파는 그런 플랫폼들에서 거래를 하실 수 있고요. 이제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에는 띠띠빵빵이라고 해서 이게 대표적인 중고차 직거래 카페입니다. 여기 회원가입하셔서 내 차 사진 잘 찍으신 다음에 이제 차량 정보 잘 기입하시고 금액만 적절하게 해 놓으시면 이렇게 직거래를 하실 수 있고요. 당근마켓에도 이제 사진 잘 찍어서 이제 내용 기입 잘 하시고 이제 금액만 이제 적절하게 잘 해 놓으시면 이제 직거래를 통해서 이제 가장 높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직거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스크가 있습니다. 직거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바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품화 비용과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이제 뭐 수리라든지 정비라든지 세차라든지 이런 걸 내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상품화 비용이나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고요. 그리고 위탁 매도와 마찬가지로 판매가 돼야지 이제 수익이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언제 판매될지 모른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제 직거래다 보니까 대면 거래라든지 이제 셀프로 명의 이전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절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잘 팔리는 차량, 돈이 되는 차량, 이제 입찰하면 안 되는 차량, 크게 세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이제 잘 팔리는 차량은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조금 짧거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평균 주행거리 기준으로 이제 주행거리가 연식 대비 좀 적당한 차들, 그리고 외관이 흰색, 화이트 컬러의 차량에 썬루프가 추가된 차량, 그리고 이제 뭐 모닝이라든지 스파크라든지 이런 경차들이 판매가 잘 되고요. 그리고 그냥 도로에 많이 보이는 차량들, 그게 잘 팔리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중고차는 색상 선호도를 따졌을 때 흰색이 선호도가 가장 높아서 이제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도 흰색이 조금 더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매 상사에서 대략 11월 초부터는 이제 다음 해에 판매를 할 거를 생각을 해서 이제 매입 가격이 조금 하락하는 시기인데, 이제 그러고 나서 시장에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3월 정도에 시세 조정이 완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7, 8월, 그리고 나서 한 가을쯤 이렇게 시세가 조금씩 조정이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차량을 낙찰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입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돈이 되는 차량입니다. 법원 차량 경매에서 돈이 되는 차량은 접근이 어려운 차량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추가 옵션이 다양하거나 이제 적당한 금액대의 수입 차량, 또는 차량의 상세 등급이 확인이 조금 어려운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당한 보험 이력이 있는 차량, 이제 유사고나 단순 교환을 유출을 할 수 있다면 이제 남들은 보험 이력이 있어서 무서운 차량들을 저희는 입찰을 해서 조금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왼쪽에 보시면 미니 브랜드의 쿠퍼 차량이 이제 21년식에 48,000km로 이제 연식 대비 주행거리도 적당하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쿠퍼 S 하이까지가 저희가 차량 등급인데, 이 미니 브랜드의 쿠퍼 S 하이 등급의 차량이 경매로 나올 경우 이 S와 하이에 대한 이런 상세 등급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국산차처럼 이런 수입차들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차량의 상세한 등급이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조회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입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미니를 낙찰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경쟁이 많이 적었습니다. 이제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 제네시스의 GV80 차량인데, 제네시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약 2천만 원 정도로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추가 옵션이 하나하나 확인이 되지 않으면 시세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차량들은 경쟁이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좀 조심해야 되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입찰을 피해야 할 차량입니다. 저희가 입찰을 피해야 할 차량은 사실 이런 차들은 경매에도 잘 안 나오겠지만 정확한 차량의 상세 내용 파악이 정말 어려운 차량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차량들을 저희도 특수 차량이라고 하는데, 뭐 브랜드가 포르쉐나 페라리나 뭐 람보르기니 이런 특수한 차량들은 조사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시세 파악을 할 때 옵션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옵션표는 사실상 내 명의의 차량이 아니라면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은 입찰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소유자 변경이 너무 많은 차량이라든지 보험 이력이 이제 횟수가 너무 많은 차량들, 이런 차량들은 입찰을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구매하실 때도 이제 말씀드렸던 소유자 변경이 너무 많거나 보험 이력의 횟수가 너무 많은 차량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 브랜드의 카이엔 차량입니다. 보셨다시피 제작 연도는 2018년 10월 24일이고요. 그래서 2018년식 포르쉐 카이엔 차량이라고 볼 수 있고, 주행거리는 82,000km로
연식 대비 주행거리도 적당하고 색상도 무난하고 되게 좋은 차량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차량들은 시세 조회를 하시려고 보시면 엔카에 들어가서 보시면 비슷한 연식과 비슷한 주행거리 차량이 두 차량이 있는데 지금 금액 차이가 한 500만원 정도 납니다. 이런 포르쉐 브랜드나 뭐 조금 고가의 차량의 브랜드들은 이 옵션표라는 게 저희가 확인하기가 정말 어렵고, 저희가 엔카의 차량을 보셔도 6,999만원짜리 차량이나 6,450만원짜리 차량이나 들어가서 보시면 이 옵션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옵션표가 지금 안 올라와 있어서 이제 이런 차량들은 그냥 입차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수익 난 차량의 물건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2025년 4월 달에 1,366만 6천원에 낙찰을 받으셨고 2025년 6월 24일에 잔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지프 브랜드의 그랜드 체로키라는 차량은 이제 등록 일자를 봤을 때 2019년식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주행거리는 10만 8천 킬로, 이게 2025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과거에 판매되는 시세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6년 5월 31일 기준으로 이제 비슷한 연식의 주행거리의 차들이 1,700만원 중반에서 1,900만원 초반까지 형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회수나 찜수를 다 체크를 해서 정상적인 매물로 보시면 됩니다. 2025년 6월 소유권 이전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예상 원가 1,500만원에서 이제 조금 매도 가격을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시세가 대략 한 2,000에서 2,100만원 정도로 추측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720만원에 매도를 했을 때도 이제 수익이 220만원의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원 차량 경매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한 이제 소액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돈이 되는 물건 중에 수입차는 이제 시세 조사를 하는 게 국산차보다는 간단합니다. 수입차는 국산차처럼 추가 옵션이라는 개념이 잘 없어서 이제 차량 등급만 확인하시면 연식이랑 주행거리로 이제 쉽게 시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국산차처럼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양 조회가 따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차량 등급을 확인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법원 차량 경매 어떤 물건을 봐야 되는지,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지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선 현장에서 차량을 직접 보면서 차량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여러 가지 팁과 구독자분들의 혜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법원 경매에 나와 있는 자동차를 보러 지금 자동차 보관소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서 저희가 차량을 뭘 보면 되는지, 사고 유무는 어떻게 보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차량 입찰 전에 보관소에 와서 차량을 뭘 봐야 되는지 이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 조금 지저분한 차를 제가 한 대 섭외를 해서 이 차를 기준으로 제가 18가지의 차량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 체크리스트는 이제 영상 다 보시고 이제 하단에 링크에 저희 단톡방 들어오시면 파일은 무료로 다 제공해 드릴 거고요. 이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차량 한번 체크하는 걸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차량을 현장에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꼭 차량을 파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느 정도 수리비가 나오고 어느 정도 감가가 될지 꼭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나오셔서 꼭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차량을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차량 외관 스크래치 먼저 확인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범퍼 하단에 보시면 이 벌레 같은 것들이 많이 죽어 있어서 이제 차량이 잘 안 보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꼼꼼히 봤을 때 여기 보시면 범퍼 하단에 이렇게 페인트가 까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일단 이 범위를 떠나서 이렇게 스크래치가 있거나 도색이 깨진 경우는 이 앞범퍼를 한 판으로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 앞범퍼를 한 판으로 잡고, 또 옆으로 한번 가시죠. 옆에도 보시면 옆에도 지금 이만큼 데미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아까 까진 그 부분과 같은 앞범퍼이기 때문에 한 판으로만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차량의 경계선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앞범퍼인 거고 여기까지는 이제 운전석 앞 핸들라고 보시면 돼서, 혹시나 스크래치가 여기서 이렇게 나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한 판, 두 판, 이렇게 총 두 판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스크래치 같이 이렇게 여기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손톱으로 긁어 보시면 손톱으로 긁었을 때 손톱이 걸리지 않으면은 웬만하면 다 지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물티슈나 컴파운드를 구매하셔서 그냥 지우기만 해도 깔끔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는 저희가 스크래치로 잡지 않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사이드
사이드미러 보시면 지금 여기 부분이 까져 있는데, 사이드미러는 저희가 한 판으로 잡진 않고 이 커버가 보통 따로 이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이 커버만 했을 때 보통 부품 비용은 한 10,000원에서 비싸봐야 한 30,000원 정도 이렇게밖에 안 돼서, 저희가 이거를 감가를 당한다고 했을 때 뭐 넉넉하게 한 50,000원만 잡으셔도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도어 문짝을 보시면은 이제 이런 얼룩, 흰색 차다 보니까 이런 물 얼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꼼꼼하게 잘 보시면은 흠집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데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서 약간 녹이 쓴 부분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런 작은 것들 때문에 이제 문짝도 일단은 한 판으로 잡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문 보셨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 다 손톱으로 했을 때 손톱에 다 걸리거든요. 지금 이게 영상에서는 소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긁었을 때 아까랑 다르게 이제 약간 긁히는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여기도 한 판으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하단에 보시면 여기가 사이드 스태프라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는 데미지 부위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부품 자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제 쭉 이어지는 부품이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한 판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여기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판금비가 추가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한 판 비용이, 저희가 감가를 당하는 비용이 국산차 기준에서 약 10만원에서 12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것보다 이제 3만원, 5만원 정도 더 업해서 그렇게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G핸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봤을 때 지금 다 손톱에 다 긁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D핸다이기 때문에 여기 한 판 또 추가로 잡으셔야 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차량을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서 외판 스크래치를 체크를 다 해주시고, 네, 이렇게 저희가 아까 잡았던 앞범퍼 한 판, 그 다음에 문짝 지금 여기까지 해서 총 2판, 그 다음에 뒷 문짝은 괜찮았고 밑에 사이드 스태프 한 판, 그래서 총 3판에 여기 D핸다까지 총 4판, 이제 이런 경우엔 총 4판으로 해서 이제 국산차 기준 한 판당 10만원에서 12만원 기준 해서 곱하기 4를 하셔가지고 뭐 40만원에서 48만원 정도 빠지겠구나, 이렇게 유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이어 상태를 체크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육안으로 보셨을 때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육안으로 보셨을 때 타이어 상태가 이제 워낙 다 좋아 보이는데, 이제 타이어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은 여기 보시면 홈이 거의 없거나 지금 옆면이 이제 다 어디 녹아내린 것처럼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타이어 상태는 사실상 감가하는 데 있어서 큰 요인이 되진 않습니다. 이게 타이어 상태가 너무 심한 것만 아니면 이제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문제는 여기 옆면을 보셨을 때 이제 옆면이 찢어진 거나 이런 게 없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를 보실 때 이 휠 스크래치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 정도의 미세한 스크래치 정도는 이제 차량을 저희가 매도를 할 때 이제 그 딜러의 재량에 따라서 뭐 감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굳이 감가를 한다면 저희가 국산차 기준 이 휠도 지금 보시면 215, 17로 17인치 사이즈이기 때문에 보통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감가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근데 아마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 연식이 그래도 한 10년 정도 지난 차량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이제 감가가 들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앞 타이어인데, 이제 앞 타이어 상태도 지금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이제 육안으로 봐도 타이어 상태는 되게 좋은 걸로 보이고, 손가락을 넣었을 때도 이렇게 좀 홈이 깊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타이어 상태는 많이 남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동전이 있으면 동전을 여기다가 한번 넣어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휠 스크래치를 보시면 지금 여기 이렇게 미세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옆면, 타이어 옆면을 보셨을 때 지금 이쪽을 보시면 약간 이렇게 파진 게 보이시거든요.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여기서 조금 정도가 심하거나 이렇게 파인 게 좀 깊거나 타이어 상태가 아무리 좋아도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타이어 교체가 필요해서 꼭 감가당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휠과 타이어는 이런 식으로 네 짝 전부 다 꼼꼼하게 봐주시면 되고, 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가적인 금액이 휠 사이즈마다 조금 틀리기 때문에 보통 19인치가 넘어가면은 이제 비용이 5만원에서 7만원이 아니라 이제 한 8만원에서 10만원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고, 보통 평균적인 국산차 사이즈 기준으로 17인치, 18인치 기준으로는 보통 한 5만원에서 7만원 이렇게 한 짝당 그 정도 금액으로 감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저희는 매입을 했을 때 중고 타이어로 교체를 하긴 하나 이제 타이어 같은 경우도 사이즈별로 이제 감가 금액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중고 타이어 기준으로 이제 휠 복원값 아까 말씀드린 이제 17인치에서 18인치 5만 원에서 7만 원, 19인치는 이제 8만 원에서 10만 원. 이제 타이어도 중고 타이어도 그 정도 금액 선에서 이제 감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유추하시고 이제 금액을 입찰가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라이트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우선 이제 전면 라이트를 보셨을 때 이제 라이트를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여기 중앙이 아니라 여기 테두리 쪽을 먼저 살펴보시면 됩니다. 지금 테두리 보통 라이트에 스크래치가 많이 가는 경우가 이 테두리가 금이 가기 시작해서 이제 파손이 되거나 이제 그 사이로 이제 물기가 들어가면서 라이트가 습기가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라이트 이 테두리 결을 따라서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봐 주시면 라이트는 크게 손상이 되는 게 없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안개등이 들어가는 타입도 꼭 이렇게 테두리를 먼저 다 살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상단의 헤드라이트와 이제 하단의 안개등 전부 양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사이드 미러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리피터가 들어가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이 리피터도 이제 좀 손상이 가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 부분도 이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 이제 뒤에 라이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후미등 같은 경우에 끝에 테두리를 이렇게 결 따라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도 은근히 많이 깨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고 금이 갔거나 깨졌거나 습기 찬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 다 해 주시면 됩니다. 라이트도 이런 식으로 운전석, 조수석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라이트가 이제 일반 라이트냐 면발광이냐 HID냐 LED냐 라이트 종류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한번 만들어서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로 봐주셔야 되는 건 앞유리 상태인데요. 지금 앞유리가 이렇게 조금 지저분할 경우에는 시동을 거셔가지고 워셔액을 한번 작동을 시키고 보시면 제일 좋긴 한데 우선 이제 저희가 보통 방전되어 있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워셔액이 작동이 안 된다 보고 봤을 때 라이트에 이제 금이 갔거나 이제 이런 부분도 보시면은 영상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보시면 라이트 금 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벌레가 죽은 건데 이런 것들도 물티슈로 닦아 보시면은 이제 이게 스크래치인지 벌레가 죽은 자국인지 다 확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유리를 체크하실 때 이 와이퍼를 살짝 들어서 여기 하단에도 깨진 데 없는지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조수석 와이퍼도 마찬가지로 살짝 들어서 밑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유리 같은 경우에도 이쪽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검정색 이 부분도 깨져 있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앞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앞유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돌빵이 조금 크게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앞유리 복원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앞유리 복원 같은 경우에는 비용은 대략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앞유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에 내장된 옵션이나 이런 것에 따라 가격이 좀 천차만별이긴 한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안에 특별히 내장된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런 옵션이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품으로 앞유리를 교환했을 때 대략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앞유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비품, 타제품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유리 근처 유리 가게에 통화를 하셔서 이제 차 번호를 불러주시고 이제 견적을 받으시는 게 사실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이 앞유리의 파손 정도뿐만 아니라 이 썬팅 상태도 꼭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외관에서 육안으로 보셨을 때 썬팅 상태는 이제 이상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뭐 정확한 거는 저희도 안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볼 거지만 외관에서 봤을 때 썬팅이 제일 많이 까지는 게 이제 뒷부분이거든요. 이제 썬팅을 보실 때는 외관에서는 뒷유리를 중점적으로 보시고 나머지 썬팅 상태는 안에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썬팅 상태를 이렇게 차 안에서 살펴보셨을 때 지금 여기 운전석 여기 보시면 살짝 이렇게 썬팅이 조금 까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이 정도는 괜찮은데 이 범위가 이제 조금 넓거나 이런 경우에는 썬팅을 다시 재시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도 감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앞유리도 보셨을 때 이렇게 썬팅이 까져 있는 경우는 없고 이제 조수석 그 다음에 뒷좌석 창문 그 다음에 실내에서 봤을 때 이제 뒷유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썬팅을 혹시 저희가 재시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경우에 이제 손상 부위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옆쪽 창문 쪽 썬팅이다 그러면은 대략 한쪽당 3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되고 이제 앞쪽이다 그러면 5만 원, 6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되고 뒤쪽도 마찬가지로 재시공 기준으로 5만 원, 6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는 이제 실내에 들어와서 시트 가죽 상태
상태를 먼저 보실 건데, 지금 가장 많이 시트가 손상이 되는 부분이 운전석 왼쪽 허벅지 라인입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나머지는 조금 전체적으로 양호한데, 이제 이 부분만 이제 주름이 조금 잡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여기가 이렇게 실밥이 좀 터지거나 주름이 너무 많이 져 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감가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이 부분만 따로 나오는 차종들도 보통 있긴 한데, 이제 저 부분만 교체를 했을 때는 대략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이렇게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핸들 상태도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핸들 컨디션이 지금 굉장히 양호한 편이거든요. 지금 핸들 컨디션이 안 좋은 차량들은 여기가 핸들이 조금 까져 있거나 이렇게 좀 눌림이 좀 심하게 있는 차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핸들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감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 핸들 복원 같은 경우에도 대략 4만 원에서 뭐 6만 원, 7만 원 그 정도 선에서 이제 감가 비용 예상하시면 됩니다. 이제 7번째로는 천장 상태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천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천장이 더러워질 일이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천장이 더러워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천장이나 이런 필러 부분이 이제 좀 지저분할 때는 저희가 감가를 당한다기보다는 그냥 집에 있는 매직 스펀지나 이런 걸로 물로 묻혀서 살살 닦으면 다 닦이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그런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 8번째로는 실내 냄새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차량을 타셨을 때 이제 담배 냄새라든지 뭔가 조금 찌든 내가 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내 클리닝 비용이 청구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비용도 감안을 하셔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실내 클리닝 같은 경우에는 또 차종별로 좀 다르긴 한데, 이런 준중형이나 중형차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내외로 실내 클리닝 비용이 이제 청구가 되고, 이제 조금 더 대형차나 카니발 같은 그런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만 원 초반에서 약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이렇게 실내 클리닝 비용으로 감가를 당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번째로는 안전벨트 상태입니다. 이제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는 보실 때 이렇게 끝까지 쭉 당겨 보시고,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서 이렇게 꼼꼼하게 보시는 이유는 크게 이제 차량 침수 여부에 대해서 안전벨트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간과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꼭 안전벨트도 이렇게 끝까지 다 당겨서 봤을 때 조금 진흙이 묻어 있든지 아니면 이 끝부분에 조금 훼손이 됐거나 손상된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10번째로는 이제 실내 전체 컨디션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둘러봤을 때 이제 뭐 가죽에 대한 전체적인 스크래치라든지 이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트, 발매트에 보셨을 때 발매트가 손상이 된 건 없는지, 먼지가 흙먼지가 많진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 되고, 이 정도는 이제 세차만 하면 될 정도로 A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외관에 대한 부분은 끝났고,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 정확하게 이제 시동을 걸고 어떤 걸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11번째로 이제 시동 여부를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보관소에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이 방치가 좀 오래돼 있다 보니까 보통은 배터리가 많이 방전이 돼 있는 상태라서 시동이 안 걸리는데, 배터리 점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점프선을 이제 쿠팡에서 뭐 4만 원, 5만 원대로 좀 휴대용으로 나온 점프 기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구매하셔서 이제 그걸 들고 오셔도 되고, 이제 그게 좀 그렇다 하시면은 보관소 소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이제 차량을 점프를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을 점프를 했을 때 이제 시동이 정상적으로 걸린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효율이 낮아서 그런 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배터리 추후에 내가 이 차량을 낙찰을 받고 인도를 받았을 때 운행만 충분히 해서 배터리 충전을 해서 배터리를 살려가지고 그렇게 운행을 하셔도 되는데, 점프를 했는데도 배터리가 조금 약하게 걸린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교체를 꼭 염두하시고 입찰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동이 바로 걸리는데, 시동을 한번 걸고 어떤 걸 봐야 되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동을 걸고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게, 계기판을 보시고 이제 점등되는 경고등이 없는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보통 차가 주차가 오래돼 있으면은 공기압 경고등이 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 꼭 체크를 해 주시고, 저희가 시동을 걸었을 때 엔진이 이렇게 스타트가 되면서 이제 차량에 대한 큰 진동이라든지 소음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혹시나 차량 시동을 걸었을 때 이제 엔진 소음이 너무 크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엔진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꼭 주의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4번째로는 이제 옵션 작동, 이 차량에는 어떤 옵션이 있고 뭘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버튼들을 다 한 번씩 눌러보시면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뭐 열선 시트라든지 이런 버튼 꼭 눌러보시고, 이제 에어컨을 켜서 가장 낮은 온도로 트시고 바람 세기는 가장 세게 트셔서 에어컨이 작동이 다 잘 되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핸들에 보셨을 때 이 볼륨 버튼이 간혹 고장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볼륨 버튼도 이런 볼륨 버튼도 꼭 이렇게 한번 올리고 내리고 다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실내 등도 이제 정상적으로 다 잘 나오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이렇게 후방 카메라 화질 잘 나오는지 체크해 주시고, 이거는 한 번만 보지 마시고 한 3번 정도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잘 나오는지, 전환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창문이 잘 내려가는지, 이제 간혹 내려가는 건 잘 내려가는데 올라오는 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꼭 체크를 다 해주셔야 되고, 이게 운전석에서만 컨트롤 하지 마시고 각자 조수석은 조수석 스위치, 이제 뒷좌석은 뒷좌석 스위치별로 이렇게 다 따로 눌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파킹이 있는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파킹 같은 경우에도 작동이 다 잘 되는지 이제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썬루프가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도 썬루프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열고 닫고 한 2번, 3번 정도 반복을 해 주셔야 되고, 좀 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핸들을 이제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좌우로 이렇게 살살 흔들어 보시면 가끔 소음이 나는 차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오므기어라든지 MDPS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 핸들에서 소리가 조금 난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도 비용의 감가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비용은 대략 한 8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이 정도로 잡고 이제 입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가 들어간 차량들은 버튼을 앞, 뒤, 그 다음에 위, 아래, 그 다음 앞, 이제 등받이 앞, 뒤 이런 것들 다 정상 작동되는지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되고, 조수석이 전동 시트가 들어가는 모델도 이제 전동 시트는 앞, 뒤, 위, 아래 체크를 다 잘 해주시면 되고, 결국에는 그냥 차량에 있는 이제 모든 버튼들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다 눌러보시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다 작동이 잘 되는지 그런 것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동에 관련해서 실내를 보는 법까지 영상을 다 보여드렸고, 이제 미션 상태에 대해서 이제 보는 법을 말씀드릴 건데, 브레이크를 이렇게 꾹 밟으시고 이제 차량이 파킹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바로 뒤로 이동을 해 봅니다. 뒤로 이동을 하시고, 이거 체크를 하시는 동안은 브레이크를 계속 꾹 밟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D에서 바로 R로 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P로 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N으로 이동을 하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면서 혹시나 이런 차량에 대한 울컥거림이라든지 소음이 없는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미션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이렇게 D에서 R로 갔을 때 뭐 차량이 크게 울컥거린다든지, 뭐 R에서 P로 넣었을 때 차량이 크게 울컥거린다든지, 아니면 약간 딱딱 이런 소음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울컥거림과 소음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이제 미션이 이렇게 변속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마지막으로 본네트를 열고 이제 안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냉각수 양을 체크를 잘 해보셔야 되는데, 냉각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이 있고 로우가 이렇게 보통 표기가 되어 있는데, 로우 밑으로만 떨어지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이게 간혹 냉각수 양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엔진 과열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되고, 혹시나 내가 입찰을 하려는 차량이 냉각수가 부족하다 그러면 냉각수 보충을 꼭 하시고 이제 시동을 거시고 운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엔진 쪽 상부 누유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손전등이나 휴대폰 라이트를 통해서 이런 틈 사이 부분을 하나하나씩 다 비춰 보셨을 때 이제 누유가 생기면은 기름때가 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쪽으로 한번 쭉 보시면, 네, 이 차는 주행거리가 워낙 짧기 때문에 깨끗해가지고 이제 누유나 이런 부분은 잘 보이진 않는데, 이런 틈 부분을 이제 손전등이나 휴대폰 후레쉬로 이렇게 다 비춰보시면은 간혹 이렇게 기름때가 지어져 있는 부분들이 보이실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유 같은 것들이 이제 기름이 계속 뚝뚝뚝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제 큰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감가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연식이 조금 오래됐거나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들은 보통 기본적으로 누유가 조금씩은 다 있기 때문에 누유적인 부분에서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정도는 감가를 당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보수적으로 입찰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한 사고 유무 거는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본네트 먼저 보시면 여기 볼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볼트 상태가 깨끗하죠. 지금 볼트가 이제 교체가 되면 볼트의 페인트가 이제 벗겨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판별하는 방법이 밑에 하단에 앞 핸더 볼트를 보시면 이렇게 칠이 다 이렇게 페인트가 다 까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운전석 휀다가 교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반대쪽 똑같은 휀더인데 조수석 휀더는 이렇게 볼트가 도색이 까진 것 없이 굉장히 깨끗한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양쪽 핸다와 본네트의 사고 유무, 단순 교환 여부를 보는 법을 확인했고요. 네, 그리고 문을 보셨을 때 여기 실리콘 같은 부분들을 이제 손톱으로 꾹꾹 눌러 보시면서 이제 실리콘이 조금 말랑말랑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교체가 됐다고 보실 수 있는데, 이제 문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이런 볼트들이 보통 다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모든 부위에 이 볼트의 까짐 정도나 페인트 상태를 보시면은 이제 사고 유무를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도 우선 깨끗하네요. 그다음에 네, 마지막으로는 이 차에 대한 사고 유무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차량의 정확한 사고 유무를 보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아무래도 사고 유무 같은 경우에 이 차량에 대한 중대한 감가 요인이 될 수가 있어서 간단하게 이제 교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장 큰 힌트는 이 차량 부품이 결합이 되어 있는 이 볼트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차량의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여기 커버를 살짝 벗겨내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볼트들이 깨끗한지 페인트가 까진 건 없는지 이런 것을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리어 패널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판금이 들어간 경우에는 이제 유사고로 체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쉽게 이 고무 몰딩만 떼어내셔가지고 혹시나 판금이 된 건 없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는 판금이 들어간 부분이 없어서, 판금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 용접 자국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뭐 녹이 슬거나 용접 자국이 있거나 이렇게 찝은 것처럼 부자연스러운 자국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뒤쪽으로 사고가 나서 이 부위가 휘었거나 조금 손상이 데미지가 가서 손이 된 걸로 유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제가 18가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차량을 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 정도만 체크를 잘 하셔도 이제 차량을 입찰을 하시고 낙찰을 받았을 때 큰 손해는 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크리스트 저희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받아보신 다음에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차량을 입찰을 해서 수익을 내시는데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 차량 경매 낙찰 후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접 차량을 한 대 낙찰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와서 이제 잔금 납부나 이제 번호판 인수해서 그다음 보관소로 가는 것까지 이렇게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지금 울산 지방법원이고요. 울산에 있는 차량을 제가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울산 법원에 와서 이제 잔금 납부를 하러 왔습니다. 이 차량 경매는 부동산 경매랑 다르게 무조건 법원 내에 있는 은행 창구에서 이제 잔금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그 법원을 한번 오셔야 됩니다. 들어가보겠습니다. 법원 내부는 촬영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자료화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 방문 시 준비하실 서류는 총 5가지입니다. 매각 허가 결정문과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는 낙찰 후 집으로 발송되고요. 주민등록 초본과 차량 등록 원부는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신분증까지 준비해 주세요. 먼저 경매계 또는 민원실로 가셔서 매각 허가 결정문과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와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납부 명령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서 납부 명령서를 제출하시고 잔금을 납부하시면서 수입인지도 함께 구매하시면 됩니다. 수입인지는 세금이나 수수료를 납부했다는 증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납부를 마치면 잔금 납부 영수증과 수입인지를 들고 다시 경매계 또는 민원실로 가주시면 됩니다. 완납 증명원과 매각 허가 결정 정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들고 집행관 사무실로 가시면 낙찰받은 차량의 번호판과 자동차 출고 지시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등기 촉탁 신청 절차입니다. 이건 경매계에서 대신 진행해 주지만 총달용 우표는 법원 내에 있는 우체국에서 본인이 직접 구매해서 전달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 목록 서류와 말소할 등록 사항 내역, 그리고 자동차 등록 원부와 매수인 주민등록 초본입니다. 법원마다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법원 경매계에 미리 전화해서 직접 확인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차량 보관소로 이동해서 번호판과 출고 지시서를 제출하시면 차량을 인도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을 출고하실 때는 탁송 기사님을 이용하시거나 직접 운전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탁송 기사님은 자체의 회사 보험이 있어서 별도 가입이 필요 없지만 직접 운전해서 출고하실 경우엔 반드시 보험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매각 잔금 절차가 다 완료되면 이제 집행관 사무실에서 번호판이랑 그다음 자동차 출고 지시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 기재되어 있는 이제 차량 보관소로 이제 들고 가셔서 이제 번호판 달고 차량 인수하시면 됩니다.